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8주차 10월 22일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주차에 저희 중간고사 기간에 맞추어서 이 클래스 통해 가지고 중간고사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제했었던 문항이 저희가 6주차에 학습을 했었던 콜버그의 3수준 6단계 도덕성 발달 이론이었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쓰는 것으로 모든 선생님들께서 잘 수행을 해주셨고요. 그 내용이 이제 콜버그 전기 이론에 대한 것이라면 이번 주에는 콜버그 후기 이론과 그것에 더해서 길리건과 나딩스의 배려 윤리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향후 학사 일정 대해 가지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죠. 저희 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권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쭈었고요. 저희가 3분 선생님 들으시죠? 그 중에서 이제 2분께서 비대면 강의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 이제 과제로 발표하는 자료 만들었던 부분도 우선은 비대면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한번 또 생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발표 원고 과제 메뉴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원고 제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붙이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시 쌍방향 강의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줌 강의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서울교대 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아닌 관계로 쌍방향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면 전자의 방법인 강의 플러스 피드백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폭넓게 어떤 방법이 될지 고려해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있어서도 박도원 선생님 나바에츠 통합적 도덕교육 부분을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출석 번호에 맞춰 가지고 제가 12주차 제일 첫째 주에 세미나 주에 배치를 해드렸었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된다면 순서가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주차에는 김윤영 선생님 호프만, 13주차에는 최선화 선생님 긍정심리학, 그리고 14주차에 박도원 선생님 나바에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론의 순서로 봤을 때 조금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향후 또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콜버그 전기 이론 하고 난 다음에 콜버그 이론에 대해 주어지는 다양한 비판들 함께 살펴보았었죠. 오늘 살펴보게 될 배려윤리적 접근에서 콜버그 주장은 너무 남성 편향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레스트 입장에서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이성, 의식적인 추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버그에게 제시되는 이제 대표적인 비판, 그 비판을 영어 단어 이니셜로 요약해 보자면 조금은 위어드한 이론이다. 우리가 이상하다, 기이하다 할 때 이 위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각각 이니셜 가지고 있는 약자인데요. W,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 비판할 때 지나치게 W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강의 때 제가 스웨더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는 없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스웨더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콜버그 자신은 이제 3수준 6단계 도덕성 발달 이론과
최고 단계에서 도덕성 발달은 정의 지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이런 콜버그의 주장 자체가 지나치게 서구 편향적이다. 웨스턴의 약자가 되겠죠. 유교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 인도와 같은 문화권, 거기서도 콜버그 방식의 정의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W는 웨스턴. 이 웨스턴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후의 4개 약어들도 다 연장성상에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E는 무엇일까요? E는 educated, 비교적 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의관이라는 것이죠. 교육의 기회, 서구처럼 모든 나라들에 잘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경우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들 때문에 교육의 기회 이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콜버그가 제시하는 그 보편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 접할 기회 자체가 없는 여러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제도화된 교육을 받아 있는 그런 상태의 나라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판할 수 있겠고요. I도 비슷한 맥락이죠. 인더스트리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산업화를 이룬 서구 선진국 중심의 정의관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R 같은 경우는 이제 배려윤리라든지 레스트의 입장 그 비판과도 맥이 다 있는 것인데요. 레셔널, 지나치게 이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배려윤리에서 강조하는 따뜻한 배려의 감정, 이모션의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레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성, 감정, 행동 3가지 통합적 차원에서 도덕성을 조명해 보아야 한다. 이런 비판들, 그건 콜버그가 전적으로 특히 전기 이론에서 이성적 추론만 강조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D는 이제 데모크라틱이죠. 민주주의가 비교적 빠르게 발달했던 나라들.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원을 살펴보면 서양, 그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항상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서양권, 거기서만 통용되는 정의관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콜버그에게 다양한 비판들이 제시되고요. 그것에 대한 응답 내지 본인 정기 이론에 대한 재구성으로서 후기의 정의 공동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콜버그가 주장하게 되죠. 저스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콜버그 주장 자체가 피아제를 계승하면서도 본인만의 고유한 특색들이 많았고 실제 미국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큰 지지를 받기도 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이론이라고 했다면 그 이론에 대한 깊은 탐구라든지 거기서 이어지는 반론들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광범위하게 콜버그 이론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비판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이 비판들 콜버그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모든 이론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자신 전기 이론 수정한 그 결과로 대두된 게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 저스트 커뮤니티 어프로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콜버그가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 집단 교육을 관찰을 했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던 콜버그는 전기, 이제 도덕성 발달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하인즈 딜레마로 대표되는 가상적 딜레마, 이것에 대한 개별 학생들의 도덕적인 사고방식, 이걸 중요시 여겼었잖아요. 하지만 키부츠에서 행해지는 집단 교육을 관찰한 이후 콜버그는 사회 집단 안에서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이쪽으로 관심의 초점을 전환하게 됩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우리 도덕교육에서 크게 2가지 기둥,
보통 발달과 사회화를 이야기하잖아요. 피아제 방식 노선, 발달, 이것이 콜버그 전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방식의 기둥, 뒤르켐 방식의 사회화, 이것을 전기의 발달적 접근과 조화시켜 보려는 시도가 바로 정의 공동체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의 입장을 완전히 다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에서 도덕적 단계, 3수준 6단계로 발달해 나가는 것에 관한 콜버그 자신의 신념, 이것은 여전히 중심적 위치,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교육이 실제로 효율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교육의 단위라고 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은 정의와 공동체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다른 말로는 발달과 사회화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개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덕적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집단의 호소력을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서 효율성 있는 단위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콜버그는 개인과 공동체, 이제 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개인들이 모이면 그 단순한 집합이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동체 자체가 가지는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합이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라든지 맥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과 공동체 양 입장 통틀어서 도덕 발달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정의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콜버그의 주장은 집단 안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될 새로운 도덕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의 공동체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정의, 물론 전기 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자 이제 6단계 최종적으로 도달을 해야 될 도덕적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고유한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해해 보자면 학교 교육,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이러한 프로그램의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 그리고 도덕적 토론, 공정성과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고려에서 구체화되는 가치가 정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덕적 토론이라든지 공정성, 권리나 의무에 대한 개념은 전기 이론에서도 충분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정의 공동체, 이 단어를 붙인 후기 이론에서 특히 민주적 절차와 제도, 키부츠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집단 교육, 이것을 따와가지고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것에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후기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하겠죠. 그 다음 공동체는 교육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위가 집단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집단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회화라고 하는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 이것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이상적인 형태의 학교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 이상적인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람직한 학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육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와 후기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후기,
정의 공동체 접근이 가지는 목적,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기본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정의 공동체 가운데 정의, 콜버그 전기 이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의 도덕 추론 능력을 확장시킨다. 도덕적 토론, 처음 도덕적 토론을 하면 답변하는 것, 그 답변의 이유, 왜 그런 답변했는지 이유를 통해서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도덕적 추론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교사가 동원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플러스 원 효과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것을 고안해낸 콜버그 제자 이름을 따서 블레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사는 학습자들에 대한 학습의 조력자로서 지금 학습자가 위치하고 있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추론의 경험을 제공해 봄으로써 학생이 도덕적 추론 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교사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능동적인 상호작용도 중요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래 집단 학생들 역시 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한 단계 위의 도덕적 추론을 보여주는 또래 집단 학습자 접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 특히 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후기의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목적이죠. 두 번째, 집단의 결속이나 공동체의 형성과 민주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도덕적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저희 요즘 학교에서도 특히 관리자들, 교감님이라든지 교장님들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담임 선생님들 노력을 통해서 바람직한 학급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되었건 학급이 되었건 기본적으로 단위 자체가 집단,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바람직한 도덕적 문화 창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콜버그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학생과 교사 모두 도덕적 제도와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개인윤리와는 조금 상반되는 사회윤리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개인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저서를 쓴 사상가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라인홀트 니부어라고 하는 사회윤리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 저서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드러나죠.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하는 경우가 우리 종종 목격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사회 속에서 잘 발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윤리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회윤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도덕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정교하게 고안된 사회 제도나 정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정의 공동체를 이해한다면 세 번째 목적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학생과 교사 모두
도덕적 제도와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결정 절차에서 어긋나는 일탈적인 행위했을 때 규제할 수 있을 만한 강제적 방안,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정의공동체 프로그램의 조직 구조가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의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제위원회. 이건 구성인원이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학생과 1명의 교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의공동체는 제도라든지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조직 구조 자체가 하나하나씩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 토론을 위한 바람직한 의제를 상정한다는 것이죠. 콜버그 초기 이제 그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할 때 물론 하인즈 딜레마처럼 정교하게 잘 고안되어 있는 딜레마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콜버그 이론을 좀 급진적으로 수용해서 학습자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경우에 딜레마 토론의 주제 또한 학습자들이 한번 선정해 보아라, 이렇게 던져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주제, 의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학습자들이다 보니까 비교육적인 주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련 활동을 가서 이제 그부들 가운데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좀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여기 구성인원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간 것 자체가 학습자들이 100% 주제를 만들게 하면 이 교육적 방향에서 엇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사가 주제를 택해서 던져주고 주입시키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교육적인 방식의 의제 선정되는 걸 좀 막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사가 1명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제가 상정되면 공동체 회의를 위해 위원을 소집하는 그런 역할까지 의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조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언 집단은 규모가 조금은 더 커집니다. 20명에서 25명 정도의 학생과 1명의 교사, 그리고 교사 이외에도 이제 조언가를 동원할 수도 있는데요. 정의공동체 접근 자체가 공동체 효과적인 교육적 측면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사회에 교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언가 역시 구성 인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조언 집단이 수행하는 역할이라든지 과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토론, 이거 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 수행하는 것에 앞서서 일부 바람직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 그까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공동체 회의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회의, 커뮤니티 미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의공동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모든 학생과 모든 교사를 구성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학생과 모든 교사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면서 회의할 때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의 투표권이 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 근무하시는 교육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작년 저희 조희형 교육감이 본인 이제 교육감 선거 나오던 당시에 공약 내세운 것 가운데 불편한 교복에서 편안한 교복으로 이것 통해서 복장 좀 편안하게 완화하는 것, 그것을 모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면서 그 담론이라든지 수기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공동체 회의가 잘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과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바람직한 교육이 결실 이루기 위해서 보호자도 중요하잖아요. 보호자도 함께 끼워서
보통 요즘은 투표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많이 거치죠. 공동체 회의에서 발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도덕적 토론을 하고요. 민주주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 학생과 교사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한 표를 가지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제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회가 결정을 호소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규율위원회 내지는 공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도 요새 선도위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학창시절 때 많이 봤었던 선도부 떠올리시면 약간 비슷하긴 하죠.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콜버그 정의공동체 할 때 방금 전 리브어 사회윤리적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규율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규칙 위반 및 대인 갈등 사례가 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이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제재를 가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독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체 회의와 마찬가지로 규율 위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재 어떤 것 내리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구성원 모두가 결정 과정에 포함해서 입장 바꾸어 보는 역할 채택의 과정 이것에 초점을 맞춘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기의 정의공동체 접근을 살펴보았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잠깐 휴식하셨다가 이제 배려윤리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